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찾아가는 서비스 부문에서 법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 강만수입니다. 오늘은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많은 이웃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주위의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도로 문제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어서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에서도 도로를 확보해 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민법 제219조에서 말하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만일 나의 땅이 맹지일 경우에 내 맹지 땅을 출입하기 위해서 맹지 주위에 있는 토지를 내가 법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위토지 통행권이 이웃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맹지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법에서는 통행권을 인정해 주므로 이웃 간의 합의에 의해서 통행권을 서로 양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통행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행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과 시간을 농사에 투자해도 아까울 판인데 다른 엉뚱한 데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행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현재 농지에 만일에 농가 주택을 짓는다 할 때는 다시 건축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이때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확보된 주위토지 통행권이 당연히 건축 허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무작정 맹지인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별도로 만일 내가 타인의 토지를 20년 동안 통행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20년 동안 통행했다는 시효 취득에 의해서 통행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행지역권은 통행한 기간이 20년이라는 많은 세월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맹지인 토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맹지인 토지에는 첫째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둘째로 통행지역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 간에 내가 토지를 내어줄 필요가 있을 때는 내어주고 또 타인의 토지를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웃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부상조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효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내 것으로 알고 경작해 왔을 때 이것도 역시 시효 취득이라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가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점유했을 경우에 그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내가 20년 동안 이 땅을 소유해서 경작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땅을 뺏기는 마당에 점유한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당연히 협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많은 경우에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또 그것이 분쟁으로 갔을 때 자기가 패소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허락 없이 조상의 산소를 썼을 때 그 조상의 산소를 쓴 지가 시효적으로 20년 이상 됐을 때는 그 봉분을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장하라고 이제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 분묘 기지권은 그런데 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로서 판례에서 우리는 그 조상 숭배 사상이 많은 동방 예의주기인 관계로 조상의 무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우리 도의관념에 매우 반하게 되므로 또 조상의 봉분을 함부로 훼손하게끔 법에서 방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묘 기지권은 봉분이 볼록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봉분의 자손들이 그 봉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봉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시사철 24시간 그 봉분에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명절 때, 즉 구정이나 추석 또 한식 이런 경우에 자손들이 와가지고 봉분을 돌보면서 벌초를 해준다든가 또 봉분 주위에 망가진 곳을 수리한다거나 하는 것을 곧 봉분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도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봉분 자체가 볼록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봉분이 있다는 것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 왔을 때 그때는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는 그 분묘가 계속 거기에 존치되는 동안에도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묘 기지권을 훼손하는 행위, 즉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 주위에 철조망을 친다거나 분묘지를 깎아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또 분묘 훼손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존재해온 분묘는 그 누구도 분묘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타인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내 땅에 내가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는데 내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조상의 땅을 딴 데로 이장해 준다는 특약 없이 타인에게 봉분이 있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도 성립이 되고 세 번째는 그 봉분이 있는 토지가 어떤 경매로 해서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때 그 땅을 경매로 이전받은 사람도 분묘 기지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묘 기지권은 강력히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내 땅에 만약 타인의 타인의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이장해달라거나 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농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파생된 특별법입니다. 이 농지법에서는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농지를 농민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면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무제한이라는 말은 면적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면적을 넘었을 경우에 제재하는 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을 남겨두고 다 그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은 이 규정도 사실상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농민이 아니고서 요새는 그 도시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도시민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원하는 사람들은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끝까지 가서 제주도의 농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의 소유와 농지의 그 이용이 요사이에 와서는 도시인들의 농지 투자가 매우 활발해져서 오히려 농사를 실제로 짓는 농민들이 농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비해서 농민의 농지 임대차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매우 약했습니다. 그 때문에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그 건물의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정부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무제한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또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영세 상인들을 그 보증금까지 보호해주고 있는 마당에 더 영세한 농민들의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간과해왔다.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같은 비판을 감지하고 특별히 그 농지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된 농지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농지법에 있어서도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언급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농지를 새로 산 사람은 그 전에 농지를 판 사람이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한다. 또는 농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농지 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만기 3개월 전까지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농지를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규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농지 임대차 보호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그 발전한 농지법이 시행되게 됐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없던 임대차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2012년 7월 17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보장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다거나 또는 2년 반으로 했을 경우에 이때는 그 기간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임대해서 임차한 사람이 농지에 투자하는 그 비용, 예를 들면 비료를 시비하거나 또 비닐하우스를 농지에 설치해서 작물을 경작할 때 이때 투여되는 그런 비용이 우리가 그 일반 상가에 투자하는 권리금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5년을 보장해 주는데 농지 임대차는 3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중요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또 그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이 집이나 이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는 것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중요시해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농지는 대부분이 시구 읍면장이 관리하는데 농지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만 하면 그 시구 읍면장이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작성해서 그 대장에 기록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농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대항력을 취득할 때는 농지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와 같이 직접 주택이나 상가를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인도받아야 되겠죠.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아서 내가 언제든지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이 곧 그 점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시구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에다가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대항력의 그 대항력을 확보해서 그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대차 기간이 3년인 시점에서 만일 뭐 군대를 가거나 질병에 의해서 3년을 다 못 채울 경우에는 특별히 그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농지법이 강력히 행해져 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두 경우에 많이 그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농지 임대인과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 의해서 임차료나 어떤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조정위원들 간의 그 조정 권고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정을 완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농지법에 위반돼 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새로운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곧 무효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 어떤 경우에 무효냐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이때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을 매우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임대차보호법은 국유지나 또는 공유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지법도 그 주택이나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비해서 많이 그 약자의 보호에 근접해 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 발전을 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버금가는 그러한 좋은 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농지법에 의해서 그 만일 농지를 임차했다 이랬을 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하우스를 짓거나 또 임대인이 많은 기간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 땅을 임대해 줄 테니 여기에 많이 비료를 많이 주고 비닐하우스 많이 만들어서 생산해도 된다고 해놓고 3년 넘은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그 임대인의 불합리한 그 강제에 굴복하지 마시고 일단 그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 홍천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에 투자한 비용을 차마 다 건지지도 못하고 농업을 폐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경우에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단순히 농지 임차인만 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농지법의 개정을 많이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법이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례의 그 질문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나 각 시도 연합회에 그 인터넷으로 문의하시면 거기서 저희에게 다시 인터넷으로 문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법무사 강만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